그래? 오케이. 이나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홍길동. 길동은 어머니가 양반집 종이어서 과거를 볼 수도 벼슬을 할 수도 없는 처지였어요. 그래도 길동은 실망하지 않고 꿋꿋이 무술을 익혔어요. 마침내 길동은 의적의 우두머리가 되어 못된 벼슬아치들을 혼내고 백성들을 도와주지요. 홍길동 이야기에는 귀한 사람, 천한 사람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잘 사는 나라를 꿈꾼 백성의 마음이 담겨 있답니다. 옛날에 홍길동이란 아이가 살았어. 길동은 똑똑해서 공부를 아주 잘했지. 서당 동무들은 셈이 나서 길동을 놀려댔어. 하! 공부를 잘하면 뭐해? 그러게 길동이 엄마는 홍달감네 종이잖아. 맞아. 종이 자식은 과거도 볼 수 없고 벼슬도 못하지. 길동은 억울한 마음을 애써 누르며 돌아섰어. 그래, 쓸모없는 글공부는 그만두고 차라리 무술을 익히자. 그날부터 길동은 부지런히 무술을 익혔어. 몇 년이 흐르자 길동의 무술 솜씨는 아무도 따라올 수 없었어. 칼을 휘두르면 단단한 바위가 쩍 갈라지고 활을 쏘면 날아가는 새도 단번에 뚝 떨어졌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솟아오르는가 하면 재주를 부려 호랑이나 곰으로 둔갑하기도 했단다. 어느 날 길동은 아버지 홍대감을 찾아갔어. 대감마님, 이제 집을 떠나 제 뜻을 펼치려 합니다. 떠나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십시오. 길동은 어머니가 종이어서 그동안 홍대감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었단다. 길동의 마지막 부탁에 홍대감은 목이 메었어. 길동아, 미안하구나.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보거라. 아버지. 길동은 홍대감에게 큰 절을 올리고 드디어 길을 떠났어. 길동이 이곳 저곳을 떠돌아다니는데 가는 곳마다 백성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어. 여봐라! 쌀이 없으면 저 소라도 끌고 오너라! 아이고 나리, 다 가져가면 저희는 무얼 먹고 삽니까? 흑흑, 이렇게는 못 살겠네. 이건 사또가 아니라 도둑놈일세. 백성들을 돌보아야 할 사또들이 오히려 백성들 재물을 탈탈 털어가는 거야. 나라 꼴이 엉망이구나. 길동은 못된 벼슬아치들이 괘씸했어. 언젠가는 단단히 혼내주리라 마음먹었지. 길동이 으슥한 고갯마루를 넘을 때였어. 난데없이 시커먼 도둑들이 우르르 튀어나왔어. 으하하, 살고 싶으면 돈을 내놔라. 백성을 괴롭히는 도둑이로군. 용서할 수 없다. 길동은 눈 깜짝할 새에 몇 놈을 때려 눕히더니 큰 바위돌을 번쩍 쳐들었어. 도둑들은 너무 놀라 길동 앞에 납작 엎드렸지. 도둑들은 훌쩍훌쩍 울면서 말했어. 제발 살려주십시오. 우리는 원래 농사꾼입니다. 먹고 살 길이 없어 도둑이 되었지요. 그럼 이제부터 백성을 괴롭히는 도둑이 아니라 백성을 돕는 의로운 도적이 되는 건 어떻겠소? 좋습니다. 장군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길동은 도둑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어. 길동은 도둑들을 열심히 훈련시키며 못된 벼슬아치를 혼내줄 계획을 세웠단다. 그러던 어느 날 홍길동과 부하들은 못된 사또가 있는 관아에 숨어들었어. 뒤뜰에 집단을 쌓고 불을 지르자 곧 시뻘건 불길이 치솟아 올랐어. 으악! 불이다! 불이야! 사또와 포졸들은 얼이 빠져 갈팡질팡했지. 그 사이 홍길동 무리는 곳곳에
곳간에 그득 쌓인 쌀가마니를 몽땅 들고 나왔어. 길동은 관아에서 가져온 곡식을 가난한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눠 주었어. 아이고, 꼼짝없이 굶어 죽는가 했더니 홍길동 덕분에 살았네. 살았어. 백성들은 모두 길동을 칭찬했지. 길동은 무리를 이끌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나타나 못된 사또를 혼내고 백성들을 도와주었어. 이런 일이 계속되자 나라에서는 길동을 잡으러 나섰어. 하지만 번번이 놓치고 말았지. 길동을 잡지 못하자 임금은 홍대감을 잡아들였어. 네 아들 때문에 온 나라가 어지럽구나. 홍길동이 어디 있는지 바른대로 대라. 바로 그때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길동이 나타났어. 그것도 똑같은 길동이 8이나 말이야. 도대체 어느 놈이 진짜 홍길동이냐? 제가 홍길동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바로 접니다. 8길동은 서로 자기가 진짜라며 난리를 피워댔어. 임금은 화가 나서 소리소리 질렀어. 저놈들을 모두 잡아들여라! 그러자 8길동이 한 목소리로 말했어. 전하, 왜 저를 잡으려 하십니까? 저는 단지 못된 벼슬아치를 혼내고 가난한 백성들을 도왔을 뿐입니다. 길동이 말을 마치자 펑 하는 소리가 요란하더니 8길동이 몽땅 허수아비로 변해버렸단다. 어구구구, 저 골칫거리를 어이하면 좋을꼬. 무슨 방법이 없겠느냐? 임금이 묻자 한 신하가 나서서 말했어. 홍길동에게 높은 벼슬을 내리겠다고 살살 꿰어 제 발로 나타났을 때 확 잡아들이소서. 그래, 좋은 생각이군. 바로 다음 날 나라 곳곳에 방이 나붙었어. 정말 홍길동이 나타날까요? 온 나라가 홍길동 이야기로 시끌시끌했지. 홍길동은 보아라. 그대의 재주를 나란 일에 쓰고자 병조 판서 벼슬을 내리니 어서 나와 어명을 받들라. 며칠 뒤 정말로 길동이 궁궐에 나타났어. 옳거니 저놈을 당장 잡아들여라. 병사들이 길동을 잡으려고 달려드는 순간 길동이 구름 위로 훌쩍 뛰어올랐어. 전하, 저는 이제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길동은 임금을 향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어. 앞으로는 백성들을 잘 보살펴 주소서. 말을 마친 길동은 구름을 타고 유유히 사라졌단다. 길동은 자기를 따르는 무리와 함께 배에 올랐어. 귀한 사람 천한 사람이 따로 없고 누구나 땀 흘려 일하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길동의 무리는 넘실넘실 먼 바다를 지나 외딴 섬으로 갔어. 길동은 그곳에 꿈꾸던 나라를 세우고 백성들을 잘 다스렸단다. 그 뒤로 홍길동이 세운 나라에서는 백성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대. 이야기 속 우리 문화. 신출귀몰 의적 이야기를 들어보렴. 옛날에는 홍길동과 같은 의로운 도적을 의적이라고 불렀지. 의적들은 못된 벼슬아치들의 재산을 빼앗아 백성을 도와주었단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홍길동. 홍길동은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면서 실존 인물이야. 조선시대 역사책인 실록에 홍길동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단다. 홍길동의 어머니는 신분이 낮은 종이었대. 그러니 홍길동은 양반인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고 벼슬길에도 오를 수 없었지. 결국 홍길동은 무술을 익히고 집을 나서서 도둑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단다. 그러고는 못된 벼슬아치나 관아의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지. 그 뒤로 홍길동은 어떻게 됐을까? 이야기에서는 부하들과 함께 외딴 섬으로 떠나 새로운 나라를 세우지만 실제로는 관군에게 붙잡혀 벌을 받았다고 해. 하지만 홍길동이 어떤 벌을 받았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전해지지 않는단다. 홍길동이 정말 어떤 인물이었는지 자세히 알 길은 없지만 어려운 백성을 도운 의적으로 누구보다 뛰어난 무술 실력을 자랑했던 영웅으로 오늘날까지 그 이름이 전해지고 있어. 산적의 우두머리 임꺽정. 임꺽정은 소나 돼지 같은 가축을 잡는 백정이었어. 조선시대의 백정은 가장 신분이 낮은 사람이었단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백정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임꺽정을 업신여기고 우물물도 마시지 못하게 했대. 결국 임꺽정은 백정에 대한 차별을 견디지 못하고 산적의 우두머리가 되었어. 임꺽정은 벼슬아치들의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주며 관군에 맞서 싸웠단다. 황해도를 중심으로 활약하던 임꺽정의 무리는 집신을 거꾸로 신고 다니면서 발자국을 보고 쫓아오던 관군을 따돌린 것으로 유명해. 하지만 임꺽정은 끝내 구월산에서 붙잡혀 죽고 말았단다. 끝까지 잡히지 않은 의적 장길산. 장길산은 장터를 돌아다니며 연극을 보여주던 광대였어. 광대는 천한 신분이라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았지. 장길산은 도적의 우두머리가 되어 황해도 주변에서 활동했단다. 못된 벼슬아치들이 자꾸만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고 괴롭히자 도적들을 이끌고 벼슬아치들을 혼내주었지. 장길선은 의적에 그치지 않고 가난한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큰 반란을 계획했어. 장길산의 세력이 커지자 나라에서는 큰 상금을 내걸고 관군을 보내 장길산을 쫓았단다. 하지만 장길산은 산속과 백성들 사이를 숨어다니며 끝까지 붙잡히지 않았다고 해. 이야기랑 놀자. 전국 방방곡곡에 홍길동이 나타났구나. 옛날 사람들은 홍길동 이야기를 무척 좋아했어. 홍길동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나타나 백성들을 괴롭히는 못된 벼슬아치들을 혼내주지. 사람들은 이야기에서나마 그 모습을 그려보며 통쾌해 했단다. 조선시대 허균이라는 사람은 홍길동 이야기를 한글 소설로 쓰기도 했어. 홍길동전을 통해 신분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사회를 비판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려 했단다. 못된 벼슬아치들을 혼내줄 수 있도록 각 도마다 홍길동 스티커를 붙여주렴.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콩쥐, 팥쥐. 착한 콩쥐는 새 어머니와 팥쥐의 구박을 꿋꿋이 견뎌내고 원님의 색시가 되지요. 세민한 새어머니는 콩쥐를 연못에 빠뜨리고 팥쥐에게 콩쥐 행세를 시켜요. 결국 새어머니와 팥쥐는 큰 벌을 받지요. 나쁜 일을 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권선징악의 교훈이 담긴 이야기예요. 옛날 어느 마을에 콩쥐가 살았어. 콩쥐는 어릴 적에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랑 단둘이 지냈단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새어머니를 맞이했어. 콩쥐야, 인사드려라. 새어머니시다. 새어머니는 팥쥐라는 딸을 데려왔지. 새어머니는 팥쥐만 예뻐하고 콩쥐에게는 하루 종일 힘든 일을 시켰어. 얘 콩쥐야, 저 건너 돌밭은 다 맸니? 얘 콩쥐야, 요 걸레가 새하얘질 때까지 다시 빨거라. 마음씨 착한 콩쥐는 새어머니가 뭐라든 고분고분 잘 따랐어. 그래도 꾹꾹 참은 눈물이 자꾸만 흘러나왔지. 하루는 새어머니와 팥쥐가 잔뜩 꾸미고서 콩쥐에게 이러는 거야. 새로 오신 원님이 잔치를 연다는구나. 나랑 팥쥐는 잔치집에 다녀오마.
어머니, 저도 가고 싶어요. 그러자 새어머니 눈초리가 사납게 올라갔어. 물독을 그득그득 채워놓고 멍석에 널린 벼를 말끔히 찧어놓고 배 9필도 다 짜거든. 그때 오너라. 콩쥐는 팔을 걷어붙이고 부지런히 물을 길어 날랐어. 그런데 아무리 부어도 물독이 차지 않았어. 왜 그런가 살펴보니 바닥에 큰 구멍이 나 있는 거야. 콩쥐가 한숨을 쉬는데 두꺼비 한 마리가 어기적 다가왔어. 콩쥐 아가씨, 내가 물이 새는 구멍을 막아줄게요. 콩쥐는 두꺼비 덕분에 금세 물독을 채웠지. 이제 벼를 찧을 차례야. 그런데 암만 절구질을 해도 벼가 줄지 않았어. 이 많은 벼를 어떻게 다 찢지? 콩쥐가 울상을 짓는데 참새떼가 우르르 날아왔어. 콩쥐 아가씨, 우리가 도와줄게요. 참새들은 벼를 콕콕 쪼아 껍질을 다 벗겨주었지. 배 9필을 언제 다 짠담? 콩쥐가 배를 짜려고 보니 눈앞이 막막하지 뭐야. 휴, 이러다간 잔치가 끝나버리겠네. 그때 하늘에서 선녀님이 내려왔어. 내가 배를 짜줄게. 너는 잔치집에 가려무나. 선녀님은 고운 비단옷과 꽃신까지 주었단다. 콩쥐는 곱게 차려입고 잔치집으로 갔어. 콩쥐를 본 새어머니가 깜짝 놀라 물었어. 네가 어떻게 여기 있는 게냐? 시키신 일을 다 마치고 왔어요. 뭐라고? 그런데 그 비단옷이랑 꽃이는 다 뭐냐? 어디서 훔친 게 분명해요. 바른 대로 되지 못해? 새어머니와 팥쥐는 막무가내로 콩쥐를 다그쳤지. 콩쥐는 울음을 터뜨리며 잔칫집을 뛰쳐나갔어. 정신없이 달리다가 그만 꽃신 한 짝이 벗겨진 줄도 몰랐단다. 다음 날 원님이 개울가를 거닐다가 꽃신 한 짝을 보았어. 참 예쁘구나. 누구 것일까? 원님은 꽃신 주인을 찾아 나섰어. 마을 집집을 돌다가 콩쥐네 집에 이르렀지. 당연히 꽃신은 콩쥐의 발에 딱 맞았어. 콩쥐는 잘 간직해둔 나머지 한 짝도 꺼내 신었어. 아가씨의 꽃신이었군요. 콩쥐를 본 원님은 한눈에 반해버렸지. 원님은 콩쥐를 아내로 맞이했어. 아이고 배 아파라. 이걸 그냥 둬? 콩쥐가 원님의 색시라니 새어머니는 심술이 끓어올랐지. 한참을 벼르던 새어머니는 드디어 팥쥐와 함께 콩쥐를 찾아갔어. 콩쥐야, 문 열어라. 네가 좋아하는 팥죽 써왔다. 두 사람은 문을 여는 콩쥐를 붙잡아 연못으로 끌고 갔어. 그러고는 물속으로 와락 밀어버렸단다. 새어머니는 팥쥐한테 콩쥐 옷을 입혔어. 팥쥐야, 이제 네가 원님 색시 노릇을 해야 한다. 집에 돌아온 원님은 팥쥐에게 물었어. 부인, 얼굴이 왜 그리 퉁퉁해졌소? 몸이 아파 부어서 그래요. 팥쥐는 얼렁뚱땅 받아 넘겼지. 목소리는 왜 그리 걸걸해졌소? 하인들 야단치느라 일이 되었지요. 원님은 고개를 갸웃하면서도 그러려니 했어. 다음 날 원님이 연못가를 거니는데 은은한 연꽃 향기가 발길을 붙잡았어. 연꽃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원님은 연꽃을 꺾어다 꽃병에 꽂아두었지. 그런데 이 연꽃이 팥쥐만 나타나면 쭉 뻗어나와 팥쥐 머리카락을 쥐어뜯지 뭐야. 에그, 이런 요상한 꽃을 봤나? 팥쥐는 시뻘건 아궁이에 연꽃을 휙 던져버렸어. 며칠 뒤 옆집 할머니가 불씨를 얻으러 왔어. 아궁이의 잿더미를 살펴보던 할머니는 깜짝 놀랐지. 아이고, 예쁜 구슬이 왜 여기 있나? 할머니는 구슬을 가져와 장롱 속에 넣어두었어. 그런데 누가 자꾸
할머니, 할머니 하고 부르는 거야. 할머니가 설마 설마 하며 장롱 문을 열어보니 글쎄 그 안에 콩쥐가 앉아있지 않겠어? 할머니, 원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할머니는 콩쥐의 말을 듣고 원님을 모셔왔어. 할머니가 밥상을 차려 내왔는데 원님이 보니 젓가락이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아. 젓가락이 짝짝이가 아니오. 그때 콩쥐가 스르르 나타났어. 젓가락 짝이 다른 건 알아보시면서 어찌하여 자기 짝이 바뀐 건 모르십니까? 그제야 원님은 부인이 바뀐 걸 깨달았지. 원님은 새 어머니와 팥쥐를 불러들여 혼쭐을 내고는 멀리 쫓아버렸어. 콩쥐와 원님은 손을 꼭 잡고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꼭꼭 약속했더란다. 그 뒤로 콩쥐와 원님은 아들, 딸 낳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대. 이야기 속 우리 문화. 콩쥐가 비단 옷 입고 잔치에 가네. 콩쥐가 갖은 고생 끝에 행복을 얻었으니 그것 참 다행이지. 두꺼비도 참새들도 선녀님도 콩쥐의 착한 마음을 알아본 거야. 선녀님이 콩쥐에게 곱디고 온 비단옷과 꽃신을 선물해 주셨구나. 매일 낡은 옷만 입다가 고운 새 옷을 입었으니 콩쥐는 참 기뻤을 거야. 지금이야 가게며 인터넷이며 어디서든 이 옷 저 쉽게 살 수 있지만 옛날에는 옷 한 벌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단다. 일일이 실을 잡고 옷감을 짜고 또 그걸로 한 땀 한 땀 바느질해서 옷을 만들었거든. 그렇게 정성스레 만든 우리나라 전통옷을 한복이라고 한단다. 여자들은 짧은 저고리에 긴 치마를 입는데 파란 하늘과 푸른 산, 빨간 꽃잎을 닮은 예쁜 색들이 알록달록하게 모여 고운 빛을 내. 거기에 어여쁜 꽃신까지 신으면 선녀님이 따로 없지. 남자들은 긴 저고리에 폭이 넓은 바지를 입는데 때에 따라 이런저런 모자를 써서 예의를 갖췄지. 한복은 소매통도 넓고 치마폭도 넓고 바지폭도 넓어서 누구나 편하게 입을 수 있었어. 게다가 소매 모양이며 바지 모양이 고와서 잘 차려입으면 참 멋스럽게 보인단다. 지금은 중요한 날에만 입는 옷이 되었지만 한복의 아름다움은 앞으로도 잘 간직하자꾸나. 곱디고 온 한복을 입어볼까? 설날 아침에 아이들이 알록달록한 색동저고리를 차려입었구나. 곱디고 온 한복을 요리조리 잘 살펴보자꾸나. 아얌으로 머리를 장식하고 댕기를 묶었네. 알록달록 색동저고리를 입고 폭이 넓고 긴 치마를 입었구나. 버선을 신고 꽃과 나비가 수놓인 꽃신도 신었단다. 머리에는 복건을 썼어. 저고리를 입고 그 위에 전복을 걸쳤네. 폭이 넓은 바지를 입고 버선을 신고 가죽신을 신었구나. 이야기랑 놀자. 꽃과 나비를 수놓은 예쁜 꽃신들이 보였네. 옛날 사람들은 가죽이나 나무, 지프로 만든 신발을 신었단다. 신분이 높은 양반들은 주로 가죽에다 고운 비단을 씌운 신을 신었지. 거기에 구름, 꽃, 나비 등을 예쁘게 수놓아 멋을 냈단다. 농부들은 삼나무로 만든 미툴이나 지프로 만든 집신을 주로 신었어. 비가 주룩주룩 오는 날에는 나무로 만든 나막신을 신기도 했지. 콩쥐가 잔칫집에 신고 간 꽃신은 어떻게 생겼을까? 꽃과 나무가 수놓인 예쁜 꽃신이었을 거야. 빈 곳에 예쁜 꽃신 스티커를 붙여서 콩쥐에게 보여주렴. 도깨비와 개암. 착한 나무꾼이 개암을 깨물었다가 우연히 도깨비 방망이를 얻었어요. 나무꾼은 도깨비 방망이로 부자가 되지요. 이웃마을 욕심쟁이도 나무꾼을 따라 개암을 깨물었는데 도깨비들에게 혼쭐만 나고 쫓겨났대요.
옛 이야기 속에 나오는 행운은 착하고 정직한 사람에게만 찾아온답니다. 옛날에 한 나무꾼이 살았어요. 나무꾼은 늙으신 부모님을 잘 모셨지요. 하루는 나무를 하다가 굽혔던 허리를 쭉 펴는데 톡 대구르르 개암 하나가 굴러왔어요. 요놈 참 만나겠네. 어머니 가져다 드려야지. 그러는데 또 개암 하나가 톡 대구르르 이건 아버지 드려야겠다. 잠시 후에 또 개암 하나가 톡 대구르르 이건 내가 먹어야지. 나무꾼은 개암을 주워서 주머니에 꼭꼭 넣었어요. 나무도 하고 개암도 줍다 보니 어느덧 하늘이 어둑어둑해졌어요. 에고, 울어보니 기다리실라. 나무꾼은 부랴부랴 산을 내려갔어요. 그런데 길이 깜깜하니 어디가 어딘지 헷갈리지 뭐예요. 마침 저 멀리 빈집이 한 채 보였어요. 오늘 밤은 저기서 묵어야겠다. 집은 곧 무너질 듯 허름했어요. 나무꾼은 왠지 기분이 으스스했지만 일단 방에 들어가 누웠지요. 그때 밖에서 와글와글 떠드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지? 문 밖을 빼꼼 내다보니 도깨비들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손에는 희한하게 생긴 방망이를 들고서 말이에요. 어이쿠, 도깨비다. 나무꾼은 겁이 나서 허둥지둥 대들보 위로 올라갔어요. 도깨비들은 기분이 좋은지 덩실덩실 춤을 추며 들어왔어요. 그중 하나가 방망이를 두드리며 외쳤어요. 뚝따라닥딱 뚝딱 쫄깃쫄깃 닭고기 나와라. 그러자 통닭이 퐁 나왔어요. 뚝따라닥딱 뚝딱 말캉말캉 홍시 나와라. 도깨비들이 방망이를 두드릴 때마다 온갖 음식이 퐁퐁 나타났어요. 구수한 음식 냄새가 방 안에 솔솔솔 퍼졌어요. 나무꾼은 저도 모르게 침을 꼴깍 삼켰지요. 나도 배고픈데. 맞다. 아까 준 개암이 있지. 나무꾼은 개암 하나를 꺼내 입에 넣고 깨물었어요. 딱! 쉿! 이게 무슨 소리지? 집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 도깨비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귀를 쫑긋 세웠어요. 하나만 더 먹어야지. 나무꾼은 개암나무를 더 꺼내 깨물었어요. 딱! 그 순간 도깨비들이 소리쳤어요. 진짜로 집이 무너지려나 봐. 빨리 도망가자. 어서 어서. 도깨비들은 꽁지에 불 붙은 닭처럼 후다닥 도망쳤지요. 웬 소란이지? 나무꾼은 어리둥절해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어요. 도깨비들은 온데간데 없고 방망이만 잔뜩 널려 있었지요. 우와, 이게 도깨비 방망이로군. 나무꾼은 방망이 하나를 잘 챙겨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도깨비 방망이는 정말로 신통방통했어요. 뚝따라덕덕 뚝딱 우리 번쩍 기와집 나와라 하면 기와집이 퐁 생겨났어요. 뚝따라덕덕 뚝딱 반들반들 비단옷 나와라 하면 비단옷이 퐁퐁 생겨났지요. 나무꾼은 도깨비 방망이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어요. 덕분에 부모님도 편안하게 모실 수 있었지요. 이웃마을의 욕심쟁이 나무꾼이 이 소문을 들었어요. 욕심쟁이는 한달음에 산으로 달려갔어요. 나도 도깨비 방망이로 부자가 될 거야. 욕심쟁이는 개암나무에서 개암을 잔뜩 따서 자루가 미어 터지게 담았지요. 히히, 이제 도깨비들을 놀래주러 가자. 욕심쟁이는 곧바로 빈집에 들어갔어요. 대들보 위에 숨었다고 했지? 살금살금 대들보 위로 올라가 도깨비들을 기다렸지요. 얼마 뒤 도깨비들이 시끄럽게 떠들며 몰려왔어요. 옳지, 드디어 왔구나.
욕심쟁이는 도깨비들이 집에 들어서자마자 냉큼 개암 하나를 꺼내 힘껏 물었어요. 딱! 시끌시끌하던 도깨비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어떠냐? 깜짝 놀랐지? 욕심쟁이는 신이 나서 개암 하나를 또 깨물었어요. 딱! 그 순간 도깨비들이 대들보를 딱 쳐다봤어요. 내 놈이 우리 방망이를 가져간 그 놈이었다. 도깨비들은 욕심쟁이를 끌어내 방망이를 마구 휘둘렀어요. 뚝따라닥닥 뚝딱 쭉쭉 허리야 늘어나라. 뚝따라닥닥 뚝딱 짤똥짤똥 다리야 짧아져라. 욕심쟁이는 밤새 혼쭐이 났어요. 동이 트고서야 징징 울며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아니 어쩌다 그 이 꼴이 되셨소? 그 방망이 좀 치워주시오. 보기도 싫소. 이야기 속 우리 문화. 우리 열매 맛 좋고 쓰임새도 참 많네. 딱! 개암 깨무는 소리에 도깨비들이 모두 놀라 도망갔어. 그 덕에 착한 나무꾼이 도깨비 방망이를 얻었으니 참 잘됐지. 깨물면 딱 하고 소리나는 개암은 개암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란다. 생김새는 도토리와 닮았는데 속살은 밤처럼 고소하니 참 맛나지. 옛날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무 열매를 즐겨 먹곤 했어. 옛날에는 먹을거리가 넉넉하지 않았으니 산에 가면 흔하게 널려있던 나무 열매야말로 사람 뱃속 든든하게 해주는 멋진 값진 간식이었지. 사람들은 나무 열매를 있는 그대로 먹기도 했지만 광주리 한가득 주워다가 반찬을 만들어 먹기도 했어. 도토리는 가루를 내서 묵을 쑤어 간장에 찍어 먹고 개암은 간장에 담가 장아찌를 만들어 먹었지. 어머니가 정성스레 만들어주신 개암 장아찌가 짭조름하니 어찌나 맛나던지. 그거 하나만 있으면 밥 한 그릇 뚝딱 비워내는 건 일도 아니었단다. 우리나라 열매는 맛도 좋지만 쓸 때도 참 많았어. 동백나무 열매에서 양껏 짜낸 동백기름은 식용유로도 쓰고 등잔불을 켜는 데도 썼지. 또 동백기름을 머리에 발라 한껏 멋을 내기도 했단다. 어때? 열매 하나로 알뜰하게 참 잘 썼지? 산에 가면 어떤 열매가 있을까? 예나 지금이나 산에 가면 나무마다 맛 좋은 열매가 참 많이도 열린단다. 광주리 한가득 어떤 열매를 따왔는지 한번 살펴볼까? 산수유. 무척 시단다. 여름에 입맛이 통 없을 때 먹으면 좋대. 달래. 살이 물렁물렁하고 달아서 먹기 좋아. 속살이 꼭 키위처럼 생겼지? 오미자. 신맛, 단맛, 쓴맛, 매운맛, 짠맛 5가지 맛이 난다고 이름이 오미자야. 오디. 뽕나무 열매야. 한 움큼씩 털어서 먹다 보면 어느새 손도 입술도 까매진다지. 머루. 산포도라고도 하는데 새콤달콤 참 맛있단다. 포도보다 알이 성기게 열린대. 산속 놀이터에서 즐겁게 놀아보렴. 옛날에 사는 아이들의 신나는 놀이터였단다. 심심한 아이 한 명이 나서서 친구들을 모으면 다 함께 솔바람이 솔솔 부는 뒷산에 올랐지. 아이들은 땅에 떨어진 도토리나 솔방울로 소꿉장난도 하고 구슬치기도 하며 놀았어. 그러다가 배가 고파지면 나무에 열린 열매로 허기를 달랬단다. 한 친구가 밤나무 위로 올라가 가지를 흔들면 따가운 밤송이가 우수수 떨어졌지. 뾰족한 가시에 머리도 찔리고 손도 찔렸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알밤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 나무에 열매 스티커를 붙여주렴. 개암나무, 산딸기, 소나무, 밤나무.